서울 송파구 석천동 289번지. 주택가의 빽빽한 지붕들 사이로 300년이 넘은 오래된 비석 하나가 있다. 높이 4.6m인 이 비석의 이름은 청태종 공덕비, 청나라 황제의 은덕을 기리는 기념비다. 황제가 동쪽으로 징벌함에 군사가 10만이었다. 임금이 공선이 복종하니 황제께서는 웃으시며 창과 방패를 거두시었다. 삼배 구고드래요. (1637년 1월 30일) 조선의 16대 왕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태종 송독비에 새겨진 것은 병자호란 때 패전한 조선이 항복하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우리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 중에 결코 다시 들춰내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장면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의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무릎을 꿇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패배이고 항복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수차례의 전쟁을 겪었지만 이처럼 완전한 패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조가 겪어야 했던 패전의 대가는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남한산성안의 인조는 45일 만에 항복 의사를 전하고 청해 장수 용골대와 좌의정 홍서봉이 만나 항복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아무래도 항복 의식인 만큼 마땅히 우리 측 절차를 따라야겠지요. 그래야겠지요. 자세히 일러주시오. 원칙대로 하면 손은 뒤로 결박하고 등엔 관을 매야 하오. 그 자리에서 죽어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나, 황제께서는 특별히 모두 생략하라 하셨어. 이틀 뒤 황제가 계시는 삼전도에서 예를 올릴 테니 날이 밝는 대로 성 밖으로 나오시오. 단 군사와 무기는 절대로 갖춰선 아니되오. 그럴 순 없소이다. 만약 전하의 신변에 무슨 변고라도 닥친다면... 무슨 소리요? 황제께서 왕을 죽이기라도 한다는 얘기요? 끝내려면 벌써 끝냈을 것이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조선의 왕을 살려준 게 바로 황제란 사실을 잊으셨소? 좋소. 내 장군을 믿겠소. 그러면 복장은 전하께서는 늘 붉은 골룡포를 입고 계시니 그날도 골룡포를 입으셔야... 장치 않소! 항복을 하러 오는 마당에 어찌 정복을 입고 온단 말이오? 하지만 황제를 뵙는 자리니 격식을 갖춰야 하지 않겠소? 이 사람은 왜 공과 옷이 틀리오? 이 사람은 나보다 직책이 낮은 당화관이요. 당상관 이상이 돼야 붉은 조복을 입을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색깔이 좋겠소. 내 황제께 조선의 왕이 신하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친히 남색 옷을 입었다고 말씀드리지. 알겠소이다. 그러면 금음날 아침 남문 앞으로 나가면 되겠소. 남문? 남문은 이성의 전문이 아니오.
죄인이 어찌 정문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오? 서문으로 나오시오. 죄인? 이처럼 그날 조선의 왕은 죄인이었습니다. 청태종이 누굽니까? 그 조상은 조선이 개국할 때 스스로 조공을 바치겠다고 왔던 여진족의 장수였습니다. 세종 이래 조선이 다스려왔던 북방의 오랑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가 인조는 항복의 표시로 309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것입니다. 1637년 1월 30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날과 더불어 또 하나의 국치일로 기록된 그날, 우리의 역사상 가장 굴욕스럽던 그 장면을 당시의 기록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아침 남한산성에서 출발한 왕의 행렬은 지금의 잠실, 석촌호수 부근인 삼전도나루에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제 옆에는 오늘 의식을 치르게 될 수왕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인조는 도착을 한 후에 말에서 내려 수만 명의 무장을 한 청나라 군사 사이를 걸어와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수왕단 가까이로 좀 가보죠. 수왕단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황제를 상징을 하는 황금색 천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모두 9구주, 그러니까 중국에서 천하를 상징하는 숫자인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의 자리인 바로 청태종의 자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청나라의 왕자와 또 그리고 몽고등과 같은 참전국들의 왕들이 앉을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항복례를 지켜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항복례를 치를 인조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계단의 맨 아래에서 인조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막 왕의 행렬이 도착합니다. 거시도 황키 의식은 만주어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만주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인조는 잠시 망설입니다. 309고드래요. 인조가 청태종에게 올리는 예식은 309고드래입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뒤 양손을 넓게 벌린 채 3번 이마를 땅에 두드리는 예를 모두 3차례 올립니다. 이것은 신하된 자로서 황제에게 지극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예식인 것입니다.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개국 이후 유지해온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청나라와의 군신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때는 음력 1월의 한겨울, 강바람이 매섭게 부는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례를 마친 인조는 또다시 밭 한가운데에 앉아서 돌아가라는 명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해질녘이 될 즈음에서야 청나라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한성으로 돌아가는 그의 등 뒤로는 볼모로 끌려갈 세자와 대군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임금이시여, 정녕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당시 인조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청나라에게 항복했음을 알리는 당시 교서에 인조의 심정을 짐작해 해주는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생각했어. 이 하루의 치욕을 참지 못하고 장부의 의리만을 고집한다면 조선 왕조의 운명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언 땅 위에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소. 이 순간의 치욕을 참지 못하고 나 역시 천국에 끌려간다면 어찌 되겠는가? 나라는 어찌 되겠는가? 그러나 더 괴로운 것은 백성을 기르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 자신이 도를 잃은 나머지 모든 백성이 화를 입었다는 것이오. 나를 구하러 온 군사들은 전장의 원혼이 되었고 죄 없는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아비와 어린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생이별을 하니 어디를 둘러보아도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뿐이구나. 그러나 내 백성의 부모가 되어 누구를 원망하랴. 백성들이여, 나의 어쩔 수 없었던 처지를 이해하고 부디 나를 멀리하지 말라. 백성들이여, 부디 나를 멀리하지 말라. 당시 교서에 인조의 비통했던 심정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이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병자호란이 나기 9년 전 당시 후금이었던 청나라는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두 나라는 형제국이 되기로 맹약을 맺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기 몇 해 전부터 두 나라 사이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고된 전쟁에서 조선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배하게 된 걸까요? (1627년) 정묘호란 당시 후금과 조선이 맺은 강화조약에는 상호 침략하지 않을 것, 또한 조선은 후금과 맹약을 맺되 명나라를 적으로 할 수 없고 후금에 바치는 세공은 조선 스스로 정한다는 단서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6년 뒤 후금은 명나라를 공격할 군사와 대규모 물자를 요구해오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군신 관계를 맺자고 요구해왔다.
조선에게 오랑캐 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게다가 명나라의 적이 될 수는 없었다. 당시 명나라는 연이은 농민 반란 등으로 이미 자멸하고 있었지만 명은 조선이 개국과 더불어 사대해온 나라였고 이것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가 광해군을 퇴출할 때 내세운 명분 중 하나였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묘호란 때 맺어진 세패 등의 많은 손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와의 그러한 은혜 관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무리한 세패를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명나라를 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조선이 재기할 수 없는 곤궁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것도 그 이면에는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자호란이 나던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국서를 보낸다.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전쟁인가. 조선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고 청태종은 재침략을 결심한다. 결국 그해 12월 청태종은 몽고와 한나라 군사를 포함한 1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재침략했다. 처음 압록강을 건넌 선봉대가 한성에 도착한 것은 단 6일 만이었다. 그들은 기동력을 갖춘 기마부대였지만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속도였다. 그들이 이토록 빨리 진격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싸움은 옛날부터 항시 산성 싸움입니다. 소위 이제 견벽 청야다 해서 들어오는 군인을 여기서 차단하게 돼서 보급로를 막게 되면 그들이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중간중간에 산성을 피해서 바로 중앙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 또 중앙으로 왔느냐?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 아닙니까?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왕을 굴복시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나라의 선봉대는 먼저 임경업이 삼천 군사로 지키는 백마산성을 만났지만 싸우지 않고 곧바로 남하한다. 또한 청의 본대 역시 조선의 주요 전략지의 산성들을 모두 지나쳐 한성으로 진격했던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하루빨리 인조에게 완전한 항복을 받는 것이었다. 전쟁이 예고되면서 조선은 전략적 요충지인 산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합니다. 그리고 그 산성을 거점으로 싸우면서 적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것이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산성을 피해서 진격하는 바람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서 조정에서 적의 침입을 알게 된 것은 무려 나흘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진격이 그렇게 빠르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조정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파천을 결정하고 강화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묘사직을 앞세우고 왕손과 대군들을 떠나보내고 난 뒤이어 인조 일행이 출발했을 때 적들은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한 뒤였습니다. 결국 인조는 수도권 방어의 최후 보루였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경기도 광주군 산성리에 있는 남한산성은 가파른 산세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다. 당시 인조는 이곳에서 1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45일간 항전했다. 현재 남한산성의 중앙에는 행궁터가 남아있다. 당시 산성 안에는 인조가 머물며 항전을 총지휘한 행궁을 비롯해 수호청, 궁터 등의 대규모 군사 연병장이 있었고 특히 성 안에서 직접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자체 무기 제작소 등의 군사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이것은 모두 인조의 명령에 의해 세워진 것이었다. 인조 임금께서는 그 후금의 그런 여러 가지 침략이라든가 또 국제적인 관계로 봐서 이 남한산성에 이 시급히 이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생들이라든가 또 많은 관원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임금은 이 결정을 하고서 이 남한산성의 행궁을 짓고 성곽을 쌓아냅니다. 1624년에 이
바로 이 터가 남한산성의 행궁의 하골터가 되겠습니다. 이 하골을 짓고 또 저 위에 상고를 지어냅니다. 250칸이라고 되는 아주 큰 행궁을 지어냈는데 이 궁전에서 바로 인조 이후 270년간 순조 임금까지 매년 여름에는 여기 와서 정부를 살피면서 행정을 펼쳤던 바로 그러한 조선왕조 시대의 가장 큰 행궁터가 바로 남한산성의 이 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조는 청의 침략에 대비해 산성을 새로 정비했다. 그 하나가 서로 다른 크기의 사대문이다. 이 산성의 남문은 한때 차량이 통과했을 만큼 넓다. 이에 비해 서문은 두세 사람이 함께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좁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당시 서문 너머 한성 방민이 북방에서 내려온 적의 진지가 위치할 곳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적이 침입할 방향의 서문은 좁게, 반면에 아군의 후방 테러가 되는 남문은 넓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성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앞문 16개가 곳곳에 있어 적을 기습하거나 비상연락을 위한 통로로 쓰였고, 성벽의 포문은 서로 다른 각도로 만들어져 성을 공격하는 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시 인조는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군을 기다리며 항전했다. 나라의 황태극은 심양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12일 만에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저 진터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송파 가락동이 되어진 바로 저기에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저기 진을 치고 여기가 지금 남한산성 서문 옆에 있는 연주봉 옹성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향해서 4차례의 대대적인 공방을 벌립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 성이 상당히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 4차례 공방에도 불구하고 이 황태극은 이 성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항전 43일째, 성 밖에서 날아온 것은 고대했던 승전보가 아닌 비보였다.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굴복하게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강화성이 무너졌습니다. 강화성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 갔던 뭡니까 이 왕자들이고 비빈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서찰을 받게 되고 또 대신들의 그 서찰을 접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이에 인조는 이 성을 나와 갖고서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참 도저히 마음에 내키지 않는 굴욕적인 항복을 청태종 앞에 하게 되는 겁니다.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인조는 그 사실을 한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기마 민족이었던 청나라가 가장 취약했던 것이 수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강화도가 함락된다는 것은 인조는 절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조가 강화도로 건너갈 것에 대비해서 청나라는 명나라에서 투항한 대규모의 수군 병력을 총동원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인조를 직접 잡아 항복을 받아야겠다는 그들의 전략은 이렇듯 집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계획대로 인조를 잡아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인조는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전도에서의 굴욕은 조선이 겪어야 하는 첫 번째 고통이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집요하게 왕에게 직접 항복을 받아낸 만큼 그 항복 조건은 일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항복 조건을 보면은 조선은 청나라에 대해 군신의 예를 행할 것, 명나라와 왕래를 끊고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할 것, 세자와 대군들, 대신들의 아들을 인질로 보낼 것, 또 해마다 세공을 보낼 것. 그런데 이 마지막 조항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선 포로들이 압록강을 건너 도망할 경우 체포하여 다시 보낼 것, 이후 속환하도록 한다. 이것은 조선인들이 탈출을 하면 조선이 직접 잡아 다시 청나라로 보내라. 그러면 속환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곧
돌려보낼 터인데 왜 다시 보내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이 속환이라는 말 속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최명길의 문집에 의할 것 같으면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항복하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갈 때 그때 거기에 있는 피로인의 수가 약 50만 명쯤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0만 명까지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많은 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가가 1,500냥이었던 것 같고 일반 그 서민의 경우는 25냥 내지 50냥쯤에 거래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성인 중에서 또 좀 괜찮은 사람의 경우는 1인당 100냥으로부터 250냥 정도 내외로서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그 장상들, 군인들에 대한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피로인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마음대로 이거를 팔아가지고 이것은 이 전쟁의 또 다른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속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대부가의 부녀자들을 노렸고 나중에는 가난한 백성들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 수가 수십만이라니 얼마나 혈안이 돼서 잡아갔다는 얘기겠습니까? 결국 이 속환 문제는 백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강화도에 사는 선비 강혜수. 그는 어머니와 아우, 아들 모두 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들을 속환해 오기엔 가난한 살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나라에서 조선 담배의 인기가 높아 담배 한 줌이면 세 사람의 몸값이 된다는 소문을 듣는다. 그는 그 길로 담배 한 짐을 지고 삼천리박 심양 땅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가 청나라 심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조선인들로 담배값은 폭락했고 그가 가져간 것은 겨우 두 사람의 몸값밖에 되지 않았다. 형님! 개명아. 아니 근데 어머님은 혹여 몸이라도 불편하신 게 아니냐? 미안하오 형님. 오시던 길에 그만. 아니다, 아니야. 내가 못난 탓이다. 이 못난 자식을 구하시려고 서둘러 가신 게다. 네 잘못이 아니다. 개명아. 아버지, 이제 나 집에 가는 거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이 해비가 빨리 오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응? 이게 뭐야? 어머님의 심주로구나. 형님, 때놈들은 모두 지옥에 갈 놈들이요. 조선인들이 돌아가신 분을 산 사람보다 숭하게 여기는 걸 알곤 태고로 물론
신주랍시고 나무 조각을 이리 판다고. 한 사람 몫을 치르라는 얘기요. 값은 이미 치렀는데 한 사람 남았어. 자, 누구요? 어머니의 넋이 담긴 신주를 포기할 순 없었다. 결국 강혜수는 이제 아들과 아우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다. 계명아, 너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이 애비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단다. 밥 한 그릇을 보면 네 생각이 나고, 좋은 옷을 보면 우리 계명이는 얼마나 추울까, 심양땅은 얼마나 추울까. 계명아, 이 애비가 선비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도리를 먼저 생각하라 하죠. 아버지, 차라리 내가 남고 너를 보낼 수만 있다면. 안 돼, 형님. 내가 낳겠소. 이 생족에 어린 걸 혼자 두고 가느니 차라리 내가. 아버지. 부디 살아있거라. 내 곧 다시 오마. 결국 가장 데려오고 싶었던 아들을 그냥 두고 그는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한 것이 어찌 강혜수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정세진 씨, 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포로 문제를 놓고 조정에선 아무런 조처도 못 취했나요? 내인조 15년 2월 13일 조정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속한 자금으로 은을 나눠주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4월 28일의 기록을 보면 이번에 마련한 은 2,500량으론 왕을 호위했던 군사의 처자만도 700명에 이르니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이미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대신 같은 달 기록에 한 사람에 속한 금으로 100량 이상을 주지 못하게 규제하는 조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빨리 가족을 데려오려는 돈 있는 양반들에 의해 이것 또한 곧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 문제는 여자들이었습니다. 피랍됐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이른바 환향녀라고 불리운 그 여자들은 그 어느 누구의 환대도 받질 못했던 것입니다. 이 환향녀 문제가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전쟁이 지난 1년 뒤 인조의 사돈이자 예조 판서를 지낸 명문가 장유가 올린 그 아들의 이혼 상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환양한 여인 대부분이 시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양녀들의 문제가 조정에서 직접 거론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들의 이혼을 요청한 장유대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장유대감이시죠? 그렇소이다. 전란 후에 지금 첫 번째 이혼 상소를 내셨다고요?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왜 굳이 이렇게 상소를 내셨습니까? 사대부의 이혼은 왕의 재가가 있어야 하오. 남들은 이미 다 알아서 해결한 문제를 상소를 했다고 해서 이러다니 돌아들 가시오. 아니 며느님이 돌아와 있다는 거는 속한을 해왔다는 의미일 텐데 살아온 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굳이 이혼을 신청을 하셨어요? 내 자식은 왜 아들이오? 부부간의 도리로도 용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제사를 모셔야 할 몸이오. 청나라에 끌려갔다 온 것과 제사를 모시는 것 무슨 상관이지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겠소?
아니, 저 잠깐만요. 아니, 문 좀 열어보세요. 장유대감 아드님 맞으시죠? 남편 되시는 분 맞으시죠? 그 청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인께 직접 들으신 게 있습니까? 돌아오자마자 곧장 친정으로 쫓아냈으니 난 모르오. 아니, 한때는 부부 사이 아니었습니까? 힘든 게 없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문전박대다가 이혼까지? 아 그런 말 마시오. 내 창피해 죽겠어. 아 옆집 김판서 댁 며느린 강화도에서 순절했고 앞집 이진사의 아내는 돌아오자마자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갔는데 아 유독 이 사람만 자결은커녕 그게 바로 조선의 법도요. 아니, 그렇다면 청나라에 끌려간 게 며느님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그러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법. 이것이 지켜져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요. 하지만 전쟁 중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부원군이자 판서이신 대감께서 이혼을 신청하신 게 수많은 환양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오. 사정이야 어떻든 환양한 며느리가 집안 제사를 모시고 자손을 낳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조정은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당시 조정에선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집니다. 인조는 좌의정 최명길의 의견에 따라 이미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들의 이혼을 금지했던 선례가 있고, 또 이혼을 허락할 경우 앞으로 부녀자들을 속환해오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을 고려해 환양녀에 대한 이혼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유의 며느리는 다시 시집으로 돌아오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1년 뒤 이번에는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칠거지약을 이유로 또 한 번 이혼을 청했고, 결국 훈신의 독자라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인 경우란 단서를 달고 이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실록엔 당시 4대 부집 자제는 모두 다시 장가를 들었고 합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된 걸로 봐서 이혼금지법 자체가 효력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끌려간 것이 어찌 그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이러한 환향녀들의 억울함은 당신은 물론 3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채 상스러운 말이 돼서 남아 있습니다. 환향녀가 환양년이란 말로 바뀐 것입니다. 환양년, 서방지를 하는 계집. 당시 환향녀들의 기막힌 사연은 사라진 채 지조 없는 여성의 상징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참했던 한 시대를 지켜봤습니다.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은 조선의 왕 인조, 아들과 아우를 놓고 선택을 해야 했던 가난한 아비의 눈물, 어렵게 돌아온 고향에서 자결을 강요받은 수많은 여인들. 전쟁은 조선의 백성들 가슴에 많은 한을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굴욕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사적 101호로 지정된 청태정 공덕비의 공식 명칭은 삼전도비다. 이 비는 병자호란이 끝난 2년 뒤 청태종의 지시에 의해 조선이 직접 비문을 짓고 새겨 세운 비다. 초대형 비석 3면에는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연합군, 청나라, 한나라, 몽고 이 세 나라의 문자로 청태종의 승전을 찬양한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후 수백 년간 조선에 오는 청나라 사신들은 반드시 이 비를 둘러보고 돌아갔다. 삼전도비는 그들에겐 자랑스러운 승전비였고 조선인들에겐 굴욕과 한이 맺힌 비였던 것이다. 당시 이 비가 세워졌던 것은 굴욕의 항복례가 치러진 현장 삼전도 나루였다. 지금의 송파구 석천호수 옆이 그곳으로 오랜 동안 삼전도비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때 당시에 그 삼전도비는 우리가 참 사진도 찍고 기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은 없습니다만
1961년도 초반에 여기가 자꾸 장마련해서 없어지게 되니까는 비석 자체도 잊어버릴까 해서 동네 갖고 온 곳으로 약 45일간을 거쳐서 윈치 작업을 해갖고 거북이를 옮긴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삼전도비가 현재 위치로 옮겨지기까지의 과정은 순환의 연속이었다. 청나라 세력이 급격히 약화됐던 1895년 조선은 삼전도비를 강물에 쓰러뜨렸다. 그러나 일제는 그 비를 다시 세운다. 조선은 예로부터 예속된 국가였음을 선전하기 위해 삼전도비를 이용했던 것이다. 이후 해방이 되자 삼전도비를 다시 땅속에 묻었다. 그러나 1963년 논란 끝에 정부는 삼전도비를 현재 위치에 세우고 사적으로 지정했던 것이다. 이것을 땅에 묻었다고 해서 우리 역사가 이것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세워졌다고 해서 뭐 우리의 역사가 이것이 뭐 부끄러운 역사로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역사의 현장으로서 후세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석천동 골목길의 삼전도비는 잊혀진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다. 청태종의 명령에 의해 조선인 스스로 세웠던 삼전도비. 그 삼전도비가 겪어온 360년의 세월은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은 분노로 그 비를 쓰러뜨렸고 또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힌 그 삼전도비를 다시 우리 손으로 세운 것은 그러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그러한 의지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637년 1월 30일 그날의 삼전도를 재현한 것은 굴욕의 역사 또한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